하나만 명심하세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적재를 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 단계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뭐 수출 면장도 그렇고 수입 면장도 그렇고 저희는 대부분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주지만 혹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요 이걸 원본으로 가지고 직접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본을 요청하면 원본은 따로 저희가 또 관세사들이 등기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상하다, 도착 통지서도 받았고 내가 운송서류도 받았는데 왜 아무리 이 운송서류 번호로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 무역사기 아닌가요? 사기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어찌어찌 이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단계가 많은데 그 단계마다 서류가 또 많어. 그런데 그 서류마다 이름이 또 다 달라.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업무를 하면은 뭐지? 상업성장은 뭐지? 포장명세서는 뭐지? 뭐 운임 인보이스요? 뭐 수출 면장이요? 수입 면장이요? 그게 다 뭐죠? 환장하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초 용어 정리는 아름답게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초 무역 정리가 끝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역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그 단계마다 어떤 서류가 등장하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역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서류를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리가 끝나면 우리는 무역 전문가 야호! 시작합니다. 먼저 수출 단계부터. 수출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 첫 번째,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즉 수출자와 수입자겠죠. 매도인은 수출을 하면 되고 매수인은 수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계약 물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 물품 합의된 내용이 있겠죠. 누가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얼마에 사고 팔 것인지 계약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서류로 작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송장이라고 합니다. 송장의 명칭은 영어로 인보이스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커머셜 인보이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상업송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줄여서 CI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송장,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CI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송장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기재한 상세한 내역서라고 보면 됩니다. 송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양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적당한 양식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송장을 작성했습니다. 송장까지 작성을 했다.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수출하기 위해 수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뽁뽁이도 감아서 박스에 넣어서 수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포장까지 끝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물품의 총 중량과 순 중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작성해야 되죠?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 PL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포장 명세서는 뭔가요? 송장과 포장 명세서는 내용이 90% 이상 동일합니다. 송장에는 그 물품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포장 명세서에는 그 물품의 순중량과 총중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중량은 포장이 끝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순중량은 포장을 하기 전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포장 명세서는 송장과 똑같이 생겼는데 순중량과 총중량이 기재된다는 것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송장을 작성하고 포장하고 포장 명세서까지 작성하면 우리는 수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의 작성이 끝났다. 자, 다음은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는 누가 하죠?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고, 즉 자가 신고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수출 신고는 수출 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담당 관세사한테 아직 담당 관세사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담당 관세사가 되면 되겠죠? 연락 주세요. PPL입니다. 담당 관세사한테 메일로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전달하면 됩니다. 아니, 저희 아직 포워딩이랑 운송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수출 신고해도 되나요? 운송 계약과는 상관없습니다.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수출 신고가 될 수 있으면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수출 면장이 나오면 그때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운송인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출 신고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됩니다. 관세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 신고 필증, 쉽게 다른 말로 수출 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되자마자 저희 관세사들은 이메일로
수출신고 면장을 송부해 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출 면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만 명심하세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적재를 해야 됩니다. 수출신고 단계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수출신고가 수리됐으면 30일 이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적재를 해서 물건을 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이내 적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즉 적재해야 한다는 건 선적을 하라는 거죠. 그 기간은 어디에 적혀있죠? 수출신고 필증의 우측 하단에 선적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간 내 반드시 적재, 즉 선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서류를 수령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송이가 직접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해상운송이면 선사, 항공운송이면 항공사. 하지만 대부분은 포워딩과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포워더한테 저 여기서 여기까지 물품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포워더가 요청하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 그리고 수출 면장을 요구하겠죠. 이런 서류를 전달해주면 이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포워더가 알아서 물건을 픽업해 간 다음에 알아서 적재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이 이루어지고 출항이 이루어지면 운송서류 원본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운송서류라고 하면 BL, Bill of Lading, BL이고, 항공운송서류라고 하면 Airway Bill, AWB죠. Airway Bill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서류까지 수령했습니다. 이제 내 손 안에 BL 원본이든 에어웨이 빌 원본이든 원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반드시 적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적재 확인.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아니, 30일 이내 적재하라고 해서 내가 30일 이내 포워딩을 통해 물건을 보내고 운송서류 받았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수출 신고할 때 그 중량과 운송인이 실제 측정한 중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하면 적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 신고한 내역과 이제 운송인이 적재를 하고 세관한테 송부한 내역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선적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한테 요청을 해서 저 적재했는데 적재가 된 필증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재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된 면장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 여러분들이 받은 필증은 수출신고 필증 적재 전 갑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수출신고 필증 수출이행 갑지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관세사들이 수출 신고를 해주고 이제 필증을 출력을 할 때 아직 적재가 되기 전이라고 하면 적재 전 갑지로 출력이 되는 것이고, 적재가 이루어지면 수출이행 갑지로 출력이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자, 그래도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관세사한테, 담당 관세사한테 연락을 해서 적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증 면장을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관세사 프로그램에서는요, 저희가 수출 신고한 모든 내역에 대해 선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쭉 보면요, 이제 미선적이라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뜨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습니다. 30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적재가 되지 않은 건에 있어서는 이제 반짝반짝 이제 표기가 좀 되는데, 그런 건에서는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니, 저희 20 며칠 전에 수출 신고를 했는데 아직 적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혹시 출항 딜레이나 이런 이유로 적재를 못한 거면은 반드시 적재 기간 연장을 하라고 합니다. 30일 이내 적재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과태료 빵빵빵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부분 그래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저희 적재 기간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희가 30일 단위로 바로바로 연장을 해주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상하다? 지난주에 적재했는데 왜 적재가 확인이 안 되지? 예외 없이 수출 신고할 때 중량과 실제 운송인 시간 중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적재 처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면장 정정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중량으로 면장 정정을 해야 적재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도저도 불안하다라고 하면 담당 관세사한테 연락을 해서 적재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수출 단계에서의 모든 업무는 끝. 혹시 수입자 측에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역시 담당 관세사한테 전달을 하여서 원산지 판정을 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출 업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 관련 서류를 잘 모아서 이제 수입자에게 전송해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 수입 단계에서의 업무. 그럼 수입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까요? 수입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 첫 번째, 도착 통지서와 유니패스 확인. 수출국에서 물건이 잘 선적돼서 나한테 도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착하기 전에 운송인으로부터 도착 통지서, 어라이벌 노티스, 즉 AN이라는 게
도착하게 될 겁니다. 어라이벌 노티스 도착 통지서는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팩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래도 이런 무역업계는 이메일보다 팩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도착 통지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운송인이 그 운송서류에 기재된 노티파이 파티, 즉 착화 통지처로 기재된 당사자한테 보내줍니다. 도착 통지서를 받으면 나의 화물이 언제 도착할 예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아마 메일로 먼저 송장 포장 명세서 그리고 운송서류 사본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면 운송서류 번호를 기준으로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나의 화물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하다. 도착 통지서도 받았고 내가 운송서류도 받았는데 왜 아무리 이 운송서류 번호로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 무역 사기 아닌가요? 사기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물건은 제때 잘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니패스에서 검색을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운송인이 세관에 적하 목록을 제출하고 나서야 이제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착 통지서를 받았다, 운송서류를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니패스에서 딱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물건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서류를 바리바리 모아서 관세사한테 전달해주면 됩니다. 도착 통지서 확인, 유니패스에서도 화물이 도착한 걸 확인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수입 신고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 두 번째, 운임 인보이스를 요청해야 됩니다. 운임 인보이스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인코텀제 FOB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송인이 운송비 얼마만큼 나왔으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운임 인보이스, 즉 운임 청구서예요. 상세한 운임 내역서죠. 운임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이고, 예를 들어 CFR 규칙이어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납부한다 할지라도 서류 취급 비용이라던가 터미널에서 화물 취급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CFR 규칙 같은 경우에도 운임 인보이스를 요청하여서 내가 얼마만큼의 운임을 추가 정산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운임 인보이스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수입 통관을 하면 됩니다. 관세사한테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사본,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원산지 증명서 사본, 그리고 운임 인보이스까지 담당 관세사한테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건 운임 인보이스가 없는 건인데 어떡하죠? 사실 운임 인보이스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CFR 규칙같이 매도인이 이미 운송비용을 납부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즉 근거리 운송이어서 추가 운임이 없다라고 하면 운임 인보이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정확하게 가격 신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없으면 이게 원래 없어서 없는 건지 누락해서 없는 건지 꼭 확인 전화를 합니다. 혹시 이거 운임 인보이스 없나요? 운임 인보이스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송인한테 연락해서 이 거래에 대해 운임 인보이스가 없는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운임 인보이스가 원래 없는 건이라고 하면 관세사한테 통관을 요청할 시 운임 인보이스는 없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관이 지연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관세사한테 서류를 넘겨주면 저희가 수입 통관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결제 처리가 났으니 관세와 부가세, 관부가세를 납부해 달라고. 결제 처리는 뭐죠? 수입 신고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수입 신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문제 없어, 관세와 부가세만 납부하면은 바로 수리해 줄게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결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화면이 전산 시스템이 결제라고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오케이, 승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 납부된 게 확인되면 자동으로 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는 저희가 청구서를 보내드리면 직접 세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관 수수료나 추가 운임 정산까지 한 번에 정산을 하는 게 서로 편하기 때문에 관세가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럼 그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저희 계좌로 보내주시면, 즉 관세와 계좌로 보내주시면 관세가 관세와 부가세도 납부해주고 운임도 정산해주고 그렇게 다 업무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할지 뭐 관세를 통해 납부할지는 뭐 그때 관세랑 합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정세, 내가 분명 국제무역사 수업할 때 내가 국제무역사 수업을 들었는데 관세와 부가세는 분명히 사후 납부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관세사들은 왜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느냐? 사후 납부는 이론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사후 납부, 즉 신고가 수리된 후 15일 이내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를 모아서 월별 납부라고 하죠. 한 방에 납부라는
그런 사원납부 제도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사전에 세팅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예외 없이 관세와 부가세를 먼저 납부해야만 결제해서 수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라는 건 정말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 납부로 알고 있으면 서로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수입 신고 관세까지 납부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수입 면장 확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가 신속하게 수입 신고 필증, 즉 수입 면장을 이메일로 보내줄 것입니다. 뭐 수출 면장도 그렇고 수입 면장도 그렇고 저희는 대부분 이메일로 PDF 파일로 보내주지만 혹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요 이걸 원본으로 가지고 직접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본을 요청하면 원본은 따로 저희가 또 관세아들이 등기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원본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 뭐 원본이니 사본이니 개념도 없이 저희가 보내드린 PDF를 출력하면 사실 그게 원본입니다. 얼마든지 PDF로 이제 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원본과 사본이라는 개념이 희박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모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 달치를 모아서 면장을 싹 출력해서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내드린 PDF 파일로 계속 보관을 잘 하면 됩니다. 수입신고 필증을 수령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거기에 FTA는 적용이 됐는지, 뭐 관세율은 몇 프로인지, 관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 신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신고가 잘못되어서 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관세를 납부하거나 FTA 적용이 안 돼서 관세를 더 납부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장을 보내드렸는데 이거 혹시 신고 가격이 얼마죠? 이거 FTA가 적용이 됐나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면장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면장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면장에서 어디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수입 면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면장까지 수령했다.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물건 찾아야죠. 수입 신고가 수리됐는데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운송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송인한테 연락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 즉 DO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DO라는 것은 뭐예요? 운송인의 물건을 창고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이 창고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얘한테 실제 넘겨줘도 된다라고 운송인이 창고한테 지시하는 걸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 DO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O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DO를 받기 위한 절차는 뭐죠? 운임 인보이스를 받으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요, 뭐 DO를 받고 싶으면 여기에 뭐 운임을 뭐 납부하고 뭐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여기로 팩스로 보내면 뭐 DO를 발급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 DO라고 해서 전자적으로 DO를 많이 발급합니다.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걸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임 인보이스는요 저희가 전자적으로 받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팩스 같은 걸로 신청해서 받기도 합니다. 자, 인도 지시서까지 받았다? 그럼 이제 뭡니까? 내가 창고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물건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관세한테 수입 면장까지 받았는데 DO는 제가 직접 받아야 되나요? 그럼 창고에서 우리 회사까지 물품 운송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나요? 직접 할 수도 있고 관세를 통해 할 수도 있고 포워딩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사한테 통관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만 이제 DO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한테 통관 요청을 하면서 배차 업무까지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차가 뭐예요? 창고에서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육상운송, 대부분 트럭이 되겠죠? 트럭으로 물품을 운송해 주는 거, 이것을 배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가 이제 배차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한 50%, 60% 정도는 저희가 배차까지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한 20%, 30% 정도는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이 확인되면 포워더한테 연락을 해서 배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는 뭐 포워딩을 통해 하시든 뭐 관세를 통해 하시든 선택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은 이미 배차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DO를 받고 스스로 배차 업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배차 업무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이제 사수가 알려줄 겁니다. 우리는 여기랑 계약돼 있으니까 여기한테 연락하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배차 업무까지 다 해줄 것이다. 자, 그래서 DO를 받아서 그 배차 업체한테 전달해 주면은 알아서 이제 운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포워딩한테 하면 돼, 우리는 관세한테 하면 돼, 이렇게 안내를 받고 회사에서 하는 대로 업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무역 전문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류들에 대해 각계 전투하듯이 하나 설명해주는 영상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한 번에 설명해주는 영상, 지금까지 없었던 그 영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를 수가 없을 겁니다. 주변에 이 영상 보라고 추천 안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무역인들의 필수 영상, 무역인들이 원하면 어떤 영상이든 준비해 드립니다. 무금사는 항상 무역인들과 함께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 한번 하려고 하면 서류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운송 서류, 보험 서류, 송장. 송장은 뭐지?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과 관련된 필수 서류라고 하는데 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0년의 수출입 통관 노하우를 담아 정확한 송장의 개념과 송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장이 뭐죠? 송장은 영어로 인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송품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식 명칭은 커머셜 인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상업송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커머셜 인보이스를 줄여서 CI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 송장, 인보이스, 송품장,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CI는 다 같은 개념이구나. 즉 똑같은 서류를 이렇게 다르게 말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송장이라고 말을 하면 100%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이고요. 저는 실무적으로 말할 때 그냥 송장이라고만 하거나 인보이스라고 많이 말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 거래처들을 보면은 CI라고 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역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3대 선적 서류는 이 화면 친숙하실 겁니다. 운송서류, 보험서류, 송장이 있습니다. 운송서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해상운송서류인 BL과 항공운송서류인 에어웨이빌이 있습니다. 보험서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수출자, 매도인이 직접 작성하는 인보이스, 상업송장, CI, 송품장, 송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무역의 3대 선적 서류라고 하고 여기에 추가로 4대 선적 서류, 5대 선적 서류라고 하면은 포장과 관련된 상세한 내역이 담긴 포장 명세서. 포장 명세서라는 말보다는 패킹 리스트, 줄여서 PL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패킹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FTA 시대에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선적 서류,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라는 말보다 Certificate of Origin, 뭡니까? CO죠. CO라는 말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장 명세서는 패킹 리스트 혹은 PL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산지 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이라 CO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이 통관을 위한 필수 선적 서류는 아닙니다. 수출 통관을 한다. 송장과 포장 명세서. 수출 통관 시에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수입 통관을 한다. 송장, 포장 명세서에 추가로 운송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 필수 선적 서류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 수입을 위한 필수 선적 서류는 송장, 포장 명세서, 운송 서류가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수출입 통관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 서류나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는 그 개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송장은 도대체 뭔데? 송장은 거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명세서, 그리고 대금 청구서, 수출입 통관의 기초 서류가 되면서 운송이나 보험 계약의 기초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송장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표준 양식도 존재하지 않고 법적인 양식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장은 가능한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지만 또 가능한 상세하게 내용을 집어넣다 보면은 그 회사의 그 민감한 정보가 함께, 특히 원가와 관련된 정보가 함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송장의 내용을 가능하면 심플하게 이제 기재를 해서
관련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아니하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즉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입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절묘한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송장을 종류로 구분하자라고 하면은 물론 실무적으로는 다 송장하면 상업송장입니다. 송장과 상업송장은 똑같은 걸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송장이 있고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용송장이 있습니다. 공용송장은 다시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관송장은 뭔데?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세관송장이라고 합니다.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관송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요구할까요? 세관송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출 통관을 진행한 HS 코드 품목 분류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원래 송장에는 HS 코드가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이제 수출을 하다 보면은 관사님 저희 수입국에서 반드시 HS 코드를 좀 기재해 달라고 해서 송장에 HS 코드 좀 기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품목 분류를 이상하게 해서 요건을 회피한다던가 품목 분류를 이상하게 해서 낮은 세율로 수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수출국에서 수출 신고를 진행한 HS 코드를 송장에 기재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수입국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격 결정 기준, 가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송장에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신고가 된 건가? 이 가격 이게 맞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 신고를 위해 수입국 세관에서는 가격 결정 기준, 즉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적으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관 송장입니다. 세관 송장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세관 송품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운임과 보험료, 기타 비용, 그 다음에 이것이 13번 여기죠. 이 송장 가격에 포함된 비용과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그 다음에 할인율, 할인 이유, 할인 금액까지 적으라고 하여서 실제 그 물품의 가치보다 낮게 수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세관 송장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세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관 송장이라고 하면 수입자한테, 즉 매수인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선 수입 통관할 때 이런저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송장에 반드시 그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세관 송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사송장입니다. 영사송장은 무엇일까요? 수출국이 소지하는 수입국 영사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송장 가격이 정당한지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영사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품을 200만 원에 수입 신고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입국의 입장에서는요, 200만 원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외화로 유출됩니다. 원래 제대로 된 100만 원에 수입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만 해외로 지급하면 되는데 200만 원에 뻥튀기를 해서 수입 신고를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외화가 유출되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50만 원에 수입 신고하게 되면은 원래는 1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50만 원에 대해서밖에 안 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관세 포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 가격보다 높게 수입 신고가 되면은 외화 유출,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입 신고가 되면 관세 포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높게 신고하는 걸 오버밸류, 낮게 신고하는 걸 언더밸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오버밸류와 언더밸류가 심했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수입국에 소지하는 영사에서 확인을 받으라, 그렇게 확인을 받은 송장을 영사송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사송장은 지금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1967년 5월 1일에 영사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이 폐지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영사송장이라는 개념은 1967년 이미 우리나라 법에선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2010년 처음 관세 업무를 했을 땐 그래도 아직 일부 영사송장 제도가 남아있는 국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40년 전 뉴스입니다. 이란 수출국 소재 영사확인 의무 규정 폐지, 요르단 영사인증제도 개선 추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사송장 제도는 완전히
뭐 어딘가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용송장이라고 하면 세관송장이고, 세관송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세관송장이라고 말을 할 뿐이지 결국 상업송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송장 양식에 영사 도장이 들어가면 영사송장이 되는 것이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것을 세관송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송장은 송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송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송장 작성 방법은 언제 알려줄 건데, 사실 송장 작성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한 표준 양식 하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거래처에서 예쁜 거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 베껴서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무역회사에 있다라고 하면 쓰고 있는 송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관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그 양식을 기준으로 송장 작성 방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이런 송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슈퍼셀러 매도인이 누군지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컨사이니 물품의 수화인, 즉 매수인이 누군지 기재해야 됩니다. 이제 만일 컨사이니와 바이어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바이어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실제 바이어와 컨사이니가 다른 경우는 언제겠습니까? 신용장 방식입니다. 신용장 방식에서 매수인은 수입자이지만 컨사이니, 수화인은 누가 됩니까? 개설은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송장 양식은 그냥 컨사이니와 바이어를 이제 같은 란에 놓고 요 란에 이제 노티파이 파티가 대신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송장 번호와 날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출 통관을 할 때 송장 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수출 신고 이런 걸 막기 위해 송장 번호를 기재를 하고, 그래서 만일 동일한 송장 번호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이 송장 번호는 이미 한번 사용됐습니다. 수출 통관 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가 뜹니다. 자, 그래서 송장 번호와 일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수입할 때도 협정 관세, 즉 FTA 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송장 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거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통관할 때, 특히 수입 통관할 때 송금인지, 즉 TT인지 신용장인지, 신용장이라고 하면 일란불인지 기한부인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신용장 방식이라고 기재했으며 신용장 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만일 신용장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신용장 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파처 데이트, 출항일이죠. 실제 수출 신고 시에는 수출 신고 수리요 30일 이내에 적재하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장에 출항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없고, 이제 양식에 따라서는 출항 예정일을 기재하라는 경우도 있고 또 양식에 따라서는 출항일란이 아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운송서류 나오면 출항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수출 통관 시에 수입 통관이라고 하면 반드시 운송 서류가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항일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수출 통관이라고 하면 출항일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30일 이내 적재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는 건에 있어서는 출항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원본 운송 서류를 통해 출항일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박 정보 이런 것도 송장에 따라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통관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가 언제 어떤 항공기에 어떤 선박에 적재할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from과 to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는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되고, other reference라고 해서 country of origin 원산지를 기재하기도 하고,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많은 정보들이 다 여기에 기재됩니다. 자, 다음 11번 제일 중요합니다.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라고 해서 제발 여기에 인코텀즈 FOB인지 CFR인지 CIF인지 제발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 통관은 FO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C 규칙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운임과 보험료를 입력을 해서 공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수입을 할 때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FOB로 수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특히 운송일 할 때 운임 명세서를 받아서 운임을 가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즈 제발 좀 적어 주시고요. 특히 결제 방식에서 송금인지 신용장인지, 신용장이라고 하면 사이트인지 유산스, 즉 일란불인지 기한부인지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물품 명세 적고 수량 적고 단가 적고 총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물품 명세, 쇼핑 마크라고 해서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적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품 명세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물품 명세를 적지 않으면 수출입 통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수량을 적고 수량 단위를 적고 그 다음에 단가를 적고 단가 곱하기 수량 총 금액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송장의 기본 작성 방법이고 이게 다야? 이게 답니다. 그럼 여기서 부족한 건 뭘까요? 예를 들어 어떤 물품 10,000개를 수출했다는 건데 그게 몇 개의 박스에 들어가서 뭐 몇 개의 파레트에 담겨서 어떻게 포장이 되고 총 중량은 얼마가 순중량은 얼마냐 이런 정보들이 포장 명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출입 통관 시에는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포장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돼야 되기 때문에 포장 관련, 그 다음에 중량 관련 내용은 송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란에 포장 방법과 순중량, 총중량, 즉 넷 웨이트와 그로스 웨이트죠. 중량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포장 명세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송장과 포장 명세서는 내용이 90%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10%는 뭐예요? 송장이라고 하면 단가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포장 명세서라고 하면 몇 개 단위로 포장이 되었는지와 중량이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송장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답니다. 이게 어려워가지고 송장이 어렵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송장과 연계하여 포장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상업송장, 송장과 관련된 영상은 참 많아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제 영상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막 업무를 했을 때도 그런 건데 상업송장과 관련된 영상은 그렇게 많은데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 피해 이 포장 명세서에 대한 영상은 너무나 적어.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상업송장, 송장을 작성할 수 있으면 포장 명세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송장과 포장 명세서는 내용이 90%, 심하면 99%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즉 송장의 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량과 관련된 부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것이 포장 명세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포장 명세서와 관련된 교육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 그래도 포장 명세서가 뭔지 알려는 줘야지. 송장할 수 있으면 포장 명세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포장 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포장 명세서만 다 설명을 하면은 그게 도대체 송장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송장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이 상업송장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상업송장 영상을 먼저 보고 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대 선적서류라고 하면 운송서류, 보험서류, 송장이 있다라고 했고 이것이 3대 선적서류, 무역의 필수 서류지 통관의 필수 서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출입 통관의 필수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수출이라고 하면 송장과 포장 명세서 그리고 수입이라고 하면 여기에 운송 서류, BL이나 에어웨이 빌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적 서류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제 3대 선적 서류와 수출입 통관을 위한 서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생겨 먹은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장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CI이고요. 이제 포장 명세서는 패킹 리스트 PL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양식이 똑같고 요 부분 이제 물품과 관련된 부분이죠. 물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송장의 수량, 단가, 총 금액 이제 10,000개를 개당 1달러씩 총 금액 10,000불에 거래한다라고 요 금액 관련 부분이 이제 포장 명세서로 오면은 수량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순중량, 넷 웨이트, 총 중량, 그로스 웨이트 그리고 용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래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 중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에 포장 단위 방법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똑같아요. 뭐 상당 부분은 뭐 예외 없이 똑같고 뭐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똑같고 여기 물품 명세의 부분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구분해서 보시면 이제 송장이라고 하면 뭐 화인이죠. 쇼핑 마크, 넘버 앤 카인드 오브 패키지, 그다음에 굿즈 디스크립션, 퀀티티, 유닛 프라이스, 어마운트 요 부분이 뭐 사실 뭐 여기 앞에 세 개까지는 또 똑같습니다. 퀀티티 대신에 퀀티티 오와 넷 웨이트라고 해서 사실 오와라고 하지만 엔드입니다. 순중량이 있을 것이고 유닛 프라이스 대신에 그로스 웨이트 총중량이 있을 것이고 어마운트 대신에 메저먼트 이제 용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사실 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 놨느냐?
사실 이 송장 안에 이제 포장 방법과 수량과 관련된 부분이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송장에는 기본적으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넣고 이제 포장 명세서에는 중량, 수량, 이제 포장 방법과 관련된 부분을 넣음으로써 이게 왜 중요합니까? 수출입 통관을 할 때는 이제 송장을 보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 금액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장 단위, 순중량, 총중량은 또 포장 명세서를 보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를 할 때 양쪽을 다 봅니다. 사실 저도 수험생 시절 때 그리고 업무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이 두 개 서류를 왜 나눠 놓느냐? 어차피 내용이 90% 똑같은데 99%까지 똑같을 수가 있죠. 하나의 서류로 완성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고시에 있는 이제 송장 양식입니다. 사실 이 양식을 쓰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 잘 보면 이제 송장에 들어가는 이제 수량 단가 가격 외에 그 아래 이제 포장 내역과 총 중량, 순 중량까지 들어있고 이제 관세 평가를 위한 이제 가격 결정 기준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완벽한 송장, 이런 송장도 있습니다. 이런 송장을 쓰면 다 해결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송장과 포장 명세서가 나눠져 있지 이걸 합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수백 년 무역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영세 기업도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대기업도 송장과 포장 명세서는 이제 구분해서 좀 씁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 명세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 부분은 기본적으로 송장과 동일합니다. 뭐 셀러, 쉬퍼, 누가 됐건 이제 매도인 수출자를 적어주시면 되고 2번 컨사이니, 그 다음에 옆에 바이어. 이제 컨사이니와 바이어를 나눠놓은 경우가 있고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컨사이니 수화인과 바이어 매수인이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게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컨사이니 바이어를 같은 란에 놓고 요 바이어란 쪽에 이제 노티파이 파트에 착화 통지처를 대신 놓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송장도 포장 명세서도 법적으로 규정된 그런 양식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송장 번호 적어주시고 포장 명세서인데 송장 번호를 적어요? 이제 이 포장 명세서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송장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딱히 포장 명세서 번호라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송장 번호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면 신용장 번호를 적으면 되고 요 아더 레퍼런스 부분에는 이제 송장에서는 이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갔고 이제 포장 명세서도 송장과 동일하게 집어넣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포장 명세서는 이 부분 그냥 공란으로 두기도 합니다. 이거 출발일, 그다음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목적지, 그다음에 이제 결제 조건과 정형거래 조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송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요 란 자체를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이제 공란으로 두기도 합니다. 사실 뭐 가장 편한 거는 엑셀 양식을 가지고 이제 송장 쪽에 입력을 하면 이제 포장 명세서 쪽에도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이제 물품 명세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뭐 쇼핑 마크 화인, 이제 요구되는 화인이나 아니면 기재한 화인이 있으면 그 화인을 적어주시면 되고 넘버 앤 카인드 오브 패키지라고 해서 사실 송장에서는 요 부분을 이제 기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 생략을 하죠. 하지만 포장 명세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지금 25시트라고 적혀 있는 게 뭐가 카톤이죠. 박스입니다. 무역을 할 때 박스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5개 박스, 그 다음에 아래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원 팔레트 하나에 이제 박스 25개가 있다. 이렇게 포장 단위와 이제 포장 수량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수출입 통관 시에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수출입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굿즈 디스크립션은 이제 송장과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들어가고 순중량과 총중량, 그래서 넷 웨이트와 그로스 웨이트를 넣어야 됩니다. 사실 무역에서 사람들이 총중량은 예외 없이 잘 기재를 하지만 순중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이제 순중량을 계산해 주기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이렇게 순중량과 총중량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순중량 막 야매로 적어가지고 순중량과 총중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제 세관한테 이제 경고받습니다. 사실 용적 부분은 많이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송장과 포장 명세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똑같이 쓰고 사실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포장 명세서란에 이제 대기업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포장 내역이 단순히 25개 박스라고만 적는 게 아니라 박스 1번부터 25번 박스까지 다 박스 번호까지 다 나열을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장 명세서도 정말로 이제 상세하게 적는 데는 정말로 상세하게 적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딱 요 정도만 적습니다. 그럼 결국 송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 결국 요 부분이 요 부분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제 송장이라고 하면 수량,
단가 총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송장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 포장 명세서라고 하면은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여기에 순중량과 총중량이 들어가고, 용적 부분은 이제 안 적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포장 단위와 포장 수량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카튼, 이제 박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팔레트, 그 다음에 뭐 번들, 다양한 단위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요 박스마다 또 고유 번호를 등록해서 또 요 박스마다 몇 피스, 몇 개씩 또 들어가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정도 이제는 포장 단위와 포장 수량, 전체 수량 말고 포장 수량까지 적어주면 제가 수출입 통관을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송장을 작성할 수 있으면 어차피 공통 내용이야 공통 내용대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포장 명세서는 딱 요 부분, 이제 포장 부분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90%, 심하면 99%까지 동일합니다. 참 많은 업체 수출입 통관을 하면서 참 많은 송장을 보지만, 정말 송장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데가 제일 고맙고, 송장이 깔끔하면 대부분 포장 명세서도 깔끔합니다. 포장 명세서가 부실하면 그거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데, 정말로 가끔 포장 명세서도 부실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관세자들이 제발 임의로 이제 그 순중량을 계산하지 않도록 이제 순중량을 넣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수출입 실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수출 신고, 수출 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입 신고 영상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수입을 먼저 이해하고 수출 영상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과 비교하면 수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 저희 관세사한테 수출 10개와 수입 1개 어느 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사실 수출 10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수출 통관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수출 통관, 즉 수출 자체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 세금을 낼 것도 없고 어떠한 서류를 따로 제출할 것도 없고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수출 8, 수입 2, 요 정도 비율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출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수출 통관 꼭 해야 돼요? 수출 통관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긴 뭐 EMS나 특송으로 해외 물품 하나 보내는데 그걸 다 따박따박 수출 통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것이 수출 통관 대상, 수출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36조 1항을 보면 여기에 수출 통관 대상이 나옵니다.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 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 간이 통관 목록 등 또는 우편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언제 수출 신고를 꼭 해야 됩니까? 200만 원 초과, FOB를 기준으로 2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반드시 수출 통관을 해야 되고, 2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수출 통관, 수출 신고가 필수가 아닙니다. 관세 환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출 신고, 수출 통관을 해야 되고, 내가 환급 받을 게 아니다라고 하면 통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 승인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출 통관 을 해야 됩니다. 필수 수출 신고 대상, 통관 대상을 확인해 보고, 아니 그러면 나는 딱히 관세 환급 받을 것도 아니고 이게 FOB 뭐 200만 원 이하인데 꼭 통관해야 되냐? 필수 수출 신고 대상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데 수출 신고하면 뭐가 좋아요? 수출 신고를 했을 때 메리트는 무엇이냐? 관세 환급이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10%인데 0%죠.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출 신고를 하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수출 실적이 인정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는 정식으로 진짜 수출 기업이구나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출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근데 너네 수출 기업 맞아? 야 그럼 수출 실적이 있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일단 단돈 1원이라도 수출 실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소액이라도 수출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일단 수출 신고를 안 하면 관세 환급 못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수출 신고 안 했다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느냐? 불편하지만 어찌됐건 물품이 밖으로 특송을 통해 해외로 이동을 했고 내 통장에 돈이 찍혔다는 그 정도 입증만 되면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수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다음. 통관 고유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이 직구를 위해 받는 그 개인 통관 고유 부호와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받는 통관 고유 보호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식으로 수출을 하고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면 사업자 번호로 통관 고유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검색창에 통관 고유 부호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들은 다 뭡니까? 개인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사실 이거 뭐 5분도 안 걸리죠.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고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순식간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유니패스로 검색을 하여서 요 화면 관세청 사이트 유니패스로 들어가서 요 사이트 내에서 사업자 통관 고유 보호를 발급받아야 되고 사업자 통관 고유 보호를 발급받는 방법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패스를 통해 사업자 통관 고유 보호를 발급받습니다. 다음. 신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세금 신고도 똑같습니다. 세금 신고도 세무사를 통해 할지 아니면 국세청 사이트죠.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사실 뭐 내가 시간만 많고 뭐 능력만 되고 뭐 그런다라고 하면 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외부 조정 대상이라고 해서 강제로 세무사를 통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홈택스를 통해 어찌어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느니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편하죠. 통관도 똑같습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많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관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좋을 겁니다. 특히 이제 수입신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필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하는 것이 맞고 수출신고도 내가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를 하다 보면 어떤 기분이냐면 뭐 하루 종일 걸려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세사를 통해 맡겼을 때보다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기적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출신고도 가능하면 관세사한테 어떤 관세사? 정재환 관세사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유니패스를 통해 자가통관을 할지 관세를 통해 맡길지 결정해야 되고요. 뭐 자가통관을 하시는 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검사나 걸려라 검사. 이전에도 저희 직원이 이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유니패스를 통한 자가통관 영상을 보고 나는 살다 관세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가통관하는 건데 여기서 막혔는데 자가통관하는 법 알려주세요라는 열정과 패기 넘치시는 분을 보고 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한 가지 부탁드리면 관세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자가통관하는 법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찌됐건 신고 방법을 결정합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를 하면 나 이거 여기 공통사항이 란사항 해가지고 신고할 게 진짜 내용을 불편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맡겨주면 알아서 잘 해드리고 신고 방법도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제 품목 분류를 해야 됩니다. 품목 분류 거의 뭐 무역의 꽃이죠. 정말 이게 숫자로만 이루어졌는데 뭔지 환장할 것 같아. 노트북, 뭐 랩탑, PC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역에선 뭐예요? 847130일 뿐이고 이게 HS 코드, 품목 분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은 관세율표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4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노트북을 수출하거나 수입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8471.300000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게임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한다라고 하면 게임기, 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게 아니라 9504.50 10000이라고 신고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HS 코드고요. HS 코드와 관련된 영상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 특히 수입신고 영상을 보시면 또 관련하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자가통관이 어려운 이유가 이 품목 분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수입이 어차피 요건이라는 게 있고 세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수출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정확히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된 물품이 뭔가 잘못돼서 우리나라 빠꾸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갈 때 HS 코드와 들어올 때 HS 코드가 다르면은 반품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수출한 걸 다시 돌려받는데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아주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품목 분류를 하고 수출 신고를 하고 품목 분류 HS 코드를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서 그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수입국에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수출할 때는 야 그래도 품목 분류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골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품목 분류를 정확히 합니다. 요 화면이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무역이 익숙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게 이제 품목 분류를 하는 기준입니다.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통관 고유 보호도 발급받았고 어떻게 신고할지도 결정했고 품목 분류도 다 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은 다 전자신고입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하건 관세를 통해 하건 전자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또 하나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아니 내가 회사가 서울에 있고 물건은 인천에 있고 이제 부산항에서 적재를 해서 수출할 예정인데 어느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소재 세관에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화물이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 세관에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건이 이제 부산항에서 출항되니까 실제 출항되는 부산세관에 신고해야 되나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조를 보시면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 및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우리 회사가 어딨는지 상관없어요. 이 물건이 최종적으로 어느 동네에서 적재, 즉 선적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고하는 시점에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건이 인천에 있다? 그럼 인천세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검사에 걸리면 관할 세관에서 검사를 직접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실수가 많이 있냐면 위탁 판매를 해서 창고가 전국에 있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수출하는 시점에 그 창고를 정확히 지정해야 되나요? 그럼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창고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 걸리면은 과태료 물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됩니다. 송장에는 거래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포장 명세서에는 순중량과 총중량, 포장 방법 등이 들어가 있어서 송장과 포장 명세서가 있어야만 저희가 적절하게 수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장이 무엇인지 포장 명세서가 무엇인지도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운임보험 내역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FOB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CIF 금액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송장 금액을 다 입력한 다음에 운임과 보험료를 입력을 해주면 송장 가격에서 알아서 운임 보험료가 공제된 FOB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C 규칙이나 D 규칙으로 수출 통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운임과 보험 내역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수출 신고 가격이 과다하게 돼가지고 실적을 과다하게 받는 게 되어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 C 규칙, D 규칙의 경우에는 운임 보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자, 송장 이렇게 생겼죠. 기존 영상 참고해 주시고 포장 명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영상 참고해 주시고 요거예요. 실제 신고서의 부분인데 요 결제 금액에는 송장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CIF로 송장을 받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FOB 금액만 입력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송장의 금액만큼 은행을 통해 송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장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C 규칙이나 D 규칙이라고 하면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를 함께 기재를 해줘야 이제 총 결제 금액에서 운임과 보험료가 공제된 FOB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을 보시면 송장 총 금액은 얼마이고 FOB 신고 금액은 얼마이다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환율을 어떤 걸 적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환율은 정해져 있고 또 하나 전산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금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신고하는 시점에 적용 환율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되나요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잘했다. 그럼 대부분은 자동 수리라고 해서 신고하자마자 바로 수리가 됩니다. 1분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감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한 100건을 수출을 하면 뭐 많으면 10건 정도가 이제 검사에 걸리고, 검사가 10건 걸렸다고 하면 대부분 9건은 수입신고. 수입건에서 검사가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품목분류는 제대로 한 건지 세금은 제대로 신고를 한 건지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신고건에 대해서 검사에 많이 걸리고, 수출신고는 거의 검사에 안 걸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수리라고 하여서 기본적으로 자동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어떤 경우 많이 걸리냐? 첫 수출 때요. 첫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첫 수출 때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첫 수출건에 대해서는 검사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자, 또 하나, 수출되는 물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휴대폰 같은 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도난 차량이나 도난 휴대폰 같이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고 오토바이 같은 거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세관이 직접 검사 나와서 그 차대번호 있죠? 다 확인을 해봅니다.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닌 것인지. 그래서 뭐 중고 물품이거나 이런 경우일 때는 수출하고 검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 관한 고시 10조에 보시면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자통관 심사. 이게 제일 많아요. 전자통관 심사를 해서 자동적으로 수리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화면 심사, 서류 심사라고 해서 야 이건 안 되겠네라고 해서 세관 공무원이 신고된 화면을 직접 보고 오케이 안 돼라고 결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야 이거는 서류 좀 제출해야겠네라고 해서 서류 심사 걸리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자서류 제출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직접 서류 원본 들고 세관에 방문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품 검사 직접 현장 가가지고 물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까대기 걸린 거예요. 수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 수리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고를 다 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적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이미 내 손 안에 BL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운송이 돼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는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직 운송 계약 없이 수출 신고부터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물품을 소지하는,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에 관할 세관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신고하는 시점에 운송 계약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BL이나 에어웨이빌 같은 운송 서류 필요 없어요. 다만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수출 신고가 수리됐으면 30일 이내 적재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 계약 없이 수출 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송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어느 항구에서 적재가 될지, 언제쯤 적재가 될지 적재 예정일을 확인하고 수출 신고를 하는 편인데, 글쎄요. 저는 운송 계약도 안 하고 수출 신고부터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출 신고라는 게 거의 그날 당일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5조이라는 보시면, 수출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선박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는 다 했고 원래는 다음 주에 출항할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이 돼도 여전히 출항을 못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30일이 넘었으면 반드시 적재 연장 신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적재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달이 지나가면 어떡해? 세관은 모르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 그래서 30일 이내 적재하지 않고 적재 연장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는 눈물이 나는 그런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출항 딜레이가 된 경우 30일이 넘어갈 것 같으면 반드시 적재 연장 신청하여야 됩니다. 적재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 오류 점수라고 해서 그 영상을 보시면 오류 점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신고를 했으면 면장을 받아야 됩니다. 면장은 수출신고 필증 적재전 갑지라서 아직 적재되지 않았죠. 그리고 적재가 이루어지면 수출신고 필증 수출이행 갑지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적재를 할 수 있게, 저희도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수출신고 다 해드렸는데 다시 연락해요. 관세사님 어떡하죠? 사실 그 운송인한테 넘겨서 적재가 된 줄 알았는데 딜레이가 돼서 적재가 못했다는,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저한테 말만 해주면 바로 그 연장 신고를 해주거든요. 나 눈물 나는 거야 그거. 세관에서는 그 과태료 처분하는데 잘 봐주지도 않고, 그런 눈물 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적재 못할 것 같으면 연장 신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신고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특히 관세를 통해 수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출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유니패스를 이용해서 직접 자가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관세사가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할 일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도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지금까지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영상을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입신고필증, 수입면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출명장의 정식 명칭은 수출신고필증인데 실무에서는 수출면장이라고 훨씬 더 많이 말을 합니다. 관세사들이 수출신고를 해주고 이제 면장을 발행해 준 다음에 내용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 해석 방법을 모르고는요 뭘 확인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수출신고 필증, 수출면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최고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본 면장은 가상의 상업송장, 가상의 포장명세서,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가상의 면장입니다. 미수리 수출신고서 견본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가상으로 유니패스에서 작성을 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전송 버튼을 누르진 않았기 때문에 견본이라고 나오죠. 만일 제가 전송 버튼을 눌러서 수출신고가 수리됐다라고 하면 이 제목이 뭘로 바뀝니까? 수출신고 필증 적재전 갑지라고 바뀌고 두 번째 페이지는 수출신고 필증 적재전 을지라고 바뀝니다. 자, 우리는 수출신고 영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반드시 30일 이내 적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출항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30일 이내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관세사한테 요청을 하여서 적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적재도 안 하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자, 그러면 적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희가 유니패스에서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된 거 이제 PDF 파일로 출력을 합니다. PDF 파일로 출력을 했을 때 제목은 수출 신고 필증 적재전 갑지로 되어 있지만 적재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포워딩이 세관에 적재 처리를 하고 그것이 저희 면장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똑같은 면장을 다시 PDF로 출력하면 수출신고 필증, 수출이행 갑지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재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담당 관세사한테 연락해서 관세사님 지난번에 면장 보내준 거 있는데 이번에 적재 처리 됐으니까 적재 처리 확인된 면장으로 다시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PDF 파일로 제목이 바뀐 것을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음 요 상단 화면을 잘 보세요. 환율이 두 개가 있습니다. USD 1186.16원, USD 1186.16원.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왜 두 번씩 말하지?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럼 또 보면은요, 또 뭐야, KRW 이름 뭐야? 왜 또 이상하게 적혀있어? 아, 깜짝 놀라겠네? 아, 이건 또 뭐 CN1 위안하죠? 이거 왜 두 개씩 적혀있어? 이게 두 개씩 적혀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래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결제하는 계약상의 통화, 즉 송장의 통화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USD라고 적혀 있는 건 송장에 달러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원화가 적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화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CNY는 중국 위안화죠. CNY라고 되어 있는 거 중국 위안화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래에 있는 건 송장상의 통화의 환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통화로 계약을 하든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하건 수출 신고는 마지막에 미국 달러로 환산이 되고 다시 원화로 환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뭐예요? 계약 결제 통화도 달러라는 얘기고 이건 뭐예요? 원화로 계약을 체결했고 신고는 달러로 됐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위안화로 계약을 했고 달러로 신고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신고자입니다. 혹시 자가수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출자,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2번 수출 대행자와 제조자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수출 대행자는 뭐고 수출하주는 뭔데? 대부분은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송장에 슈퍼셀러, 수출자 부분 있죠? MK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수출 대행자이자 수출하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수출 대행자는 뭐고 수출하주는 뭔데? 거의 예외 없이 두 개는 같을 겁니다. 수출 대행자는요, 수출 절차를 책임지는 당사자를 말하고 수출화주는 그 화물의 실제 소유권자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화주가 그 수출 화물의 주인이 당연히 수출 절차도 처리를 좀 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다른 경우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제 제조는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무역 상사가 대신 수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수출 대행자의 무역 상사가 들어가고 수출 화주에 수출자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 두 개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자. 제조자? 제조자 이름이 뭐지? 미상. 미상이라는 게 이름이야? 그럴 리가 없죠. 만약 그 물품을 제조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조자의 명칭까지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조자 없이 이제 그런 대형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입을 해와서 이제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아마존 글로벌 셀러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동대문 시장 돌면서 히트칠 만한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실제 제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제 제조자가 누군지 알면 제조자를 기재해주면 되고, 제조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미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그럼 제조자 미상일 때는 통관 고유 보더 자동적으로 제조 미상 9999000으로 들어가고, 이제 제조 장소 우편 번호는 수출 화주의 주소지의 우편번호가 들어갈 것이고 산업단지 부호도 999가 들어갈 것입니다. 통관 고유 부호가 뭐지? 통관 고유 부호가 무엇인지는 기존에 만들어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통관 고유 부호에 대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 부분 수출자 9번의 C는 뭔데? C? 이거는 이번 학기 성적인데? 자, 이겁니다. 유니패스 자가통과한 영상을 보셨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A, B, C, D로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수출 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죠. 결국 수출 대행자, 수출하죠. 제조자가 다 동일한 경우로서 대기업이 대부분 A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는 수출 대행자가 진짜 수출 대행만을 하는 경우로서 이제 무역 상사나 이런 데가 정말로 대행자로 따로 있다라고 하면 B. 그 다음에 C는 수출 대행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자 그래서 뭐예요? 수출 대행자와 수출하주가 같고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기 때문에 제조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경우는 C가 들어가고, D는 수출하주와 제조자가 본질상한 관계에 있을 경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A와 C가 많이 들어가서 이 C라는 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제조자한테 물건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제조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구나. 참고로 제조자 미상이라고 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정확하게 두 개 있습니다. 제조자가 미상이기 때문에 이 물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한테 관련 관세 납부 정보를 받아와야 되는데, 제조자가 미상이라는 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조자 미상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구매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송장상에 대부분 컨사이니와 바이어가 같을 겁니다. 수입자를 의미하는 거죠. 송장상에 수입자, 즉 매수인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입국의 회사명인데, 그럼 구매자 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구매자가, 이 수입자가 한 번이라도 한국과 무역을 했다라고 하면 유니패스에 누군가가 등록을 해놨을 것이고, 처음 하는 무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을 통해 구매자 부호를 등록받아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신고번호. 그럼 신고번호는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를 할 때 수출신고번호 채번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완성이 됩니다. 즉 수출신고 번호는 유니패스에서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세관과 앞에 021이 세관이고요. 뒤에 D9가 과 이름입니다. 021은 수원세관을 말하고요. 과는 사실 뭐 수원세관은 과가 몇 개 없으니까 이쯤 되면은 뭐 10 아니면 D9겠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막 인천공항세관 이런 데 가면은 과가 막 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진짜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관과 과를 정확하게 선택해 줘야 되고, 세관과 과는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화물이 어디서 선적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화물의 현재 소재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화물이 화성에 있다라고 하면 화성을 관할하는 세관은 수원세관이죠. 그럼 수원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관과 과는 정확하게 화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할 때는 뭐 세관에 물어보거나 다양한 고민을 좀 하고 알아서 찾아야 되지만 저희는 역시 캐시템 전용 통관 프로그램이 있죠. 통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완성을 해줍니다. 혹은 저희가 사용하는 유료 사이트에서는요, 관할 세관을 찾으면 수입가는 D9고 수출가도 D9다 이런 식으로 딱 알려주기 때문에 관세사들은 사실 이게 다 돈이야 돈. 역시 돈을 내면 신고가 참 편해집니다. 신고 일자는 내가 그걸 신고하는 일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 이 화면도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데 1분도 안 걸리죠. 이건 자동 수리되는 경우입니다. 수출 신고는 원칙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자동 수리되기 때문에 이 신고 일자가 대부분 57번에 신고 수리 일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이나 검사에 걸려서 신고는 했지만 수리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57번의 신고 수리 일자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신고 수리 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적재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일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두 날짜가 같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알아주시고 8번 신고 구분. H가 뭔데? 신고서의 화면을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서를 할 때 예를 들어 B는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 E는 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H는 페이퍼리스, 이게 PL 신고죠. 신고는 원칙적으로 PL 신고라고 했습니다. 신고서를 전송하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할 필요 없이 수리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수출 신고도 수입 신고도 PL 신고가 원칙이죠. 그래서 저희 관세사들은 99.9% PL 신고를 합니다. 관세법상 신고는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니패스도 그렇고 저희 관세사 통관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수출 신고 메뉴 있고 수입 신고 메뉴 있는데 반송 신고 메뉴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반송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수출 신고 메뉴에서 하는 겁니다. 수출 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M을 선택하면 반송 신고가 되는 겁니다. 거의 예외 없이 H, 페이퍼리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H가 이거구나. 혹시 다른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화면을 기준으로 어떤 건지 저게 어떤 내용인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CS란 무엇이냐? 사실 수출 신고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자동 수리가 되는 것이고 CS는 카고 셀렉티비티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버맘을 자동 선별 시스템, 딱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만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해외여행 들어올 때도 똑같습니다. 이때는 사실 실제로 우범 화물, 우범 인물 선별 시스템이 작동되죠. 들어오는 여행객들 모두 다 줄 세워가지고 가방 검사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뭐야?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 뭐야? 매 눈으로 보다가 세관 담당자가 거기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가방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느낌 있죠? 자, 그래서 딱 봐도 문제가 있을 것만한 것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9번 CS 9번에 제가 실제 전송 신고서를 전송하면 뭐라고 기재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A라고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수출검사 상략했다. 그냥 문제없이 나가면 된다는 것이고 서류 제출 대상에 걸렸다라고 하면 P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출 신고에서 P로 가는 구분은 없고 이게 저희 그 반송 신고했던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신고 구분 M은 반송 신고죠. 반송 신고를 하면 그때는 서류 확인을 좀 합니다. 그럴 때 반송 신고건이어서 제대로 반송이 되는 건지 P 확인을 했다. 그래서 A 아니면 P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을 기준으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돼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기준으로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친절한 영상이 없어 진짜. 자, 10번 거래 구분. 거래 구분은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11이 뭘까요? 일반 형태 수출입니다. 대부분 예외 없이 11입니다. 전자상거래에 위한 수출이라고 하면 15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혹시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아마존 FBA 같은 거 있죠? 즉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보내놓으면 아마존이 주문을 받아서 알아서 발송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는 참 많이 떼지만 우리가 아마존으로 글로벌 셀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존 풀필먼트
즉 FBA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럼 아마존으로 물건을 보내서 아마존이 주문받아 발송을 해준 거, 이거를 통계 목적상 제대로 기재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식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존으로 이제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제 일칠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일칠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은 대표적으로 아마존 FBA처럼 우리가 물건을 보내려면 그 업체가 대신 주문받아 발송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1번 종류 A. 고객님, 저희가 수출 신고 다 했으니까 면장 만나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H11 A를 보고 뭘 검토하라는지 모르겠죠. 도대체 A는 뭔데, 나의 성적인가? 일반 수출이라는 겁니다. 우편 수출, 이제 EMS로 보내는 우편 수출이라고 하면 P가 들어갈 것이고요. 대부분은 A, 일반 수출이 들어갈 것이고, 보세 공장으로부터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B가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A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참고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 방법, 넌 나의 TT지요? 오예, 나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죠? 결제 방법이 들어갑니다. CD, DA, DP, 특히 무상거래라고 하면 GM,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TT이고요. 그럼 신용장은 LC라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람불 신용장인지 기한부 신용장인지 따라 일람불 신용장은요, 일람출급 신용장이죠. LS라고 들어가고, 기한부 신용장은 LU라고 들어갑니다. 혹시 신용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2번에 신용장 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3, 14, 15, 16, 17, 18이라고 했을 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신고를 하는 당시에는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BL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송장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죠. 목적국이라고 해서 여기 수입자 국가가 있네요. 차이나라고 적혀 있죠. 그럼 목적국은 이제 CN 중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적재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from 인천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인천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요 코드가 틀릴 리는 없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항구명이나 공항명을 적으면 코드명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재항은 인천항이다. 그 다음에 15번 선박회사, 16번 선박명, 17번 출항 예정 일자는 여기 선박이나 항공기 명칭도 있고 예정, 출항일도 적혀 있죠. 하지만 이것을 굳이 면장에 적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하지만 18번 적재 예정 보세 구역은 중요합니다. 수출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물건 소재지, 그리고 어디서 적재를 하는지. 020이라고 되어 있으니 020은 인천세관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9999는 뭔데? 사실 포워딩 업체한테 물어봐서 제 물건 어디서 적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보세구역 코드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세 자리는 그 세관 코드이고 뒤에가 정확한 이제 소재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면 앞에 세관 정도만 적고 나머지는 9999라고 적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포워딩을 통해 이제 정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알려주면은 정확한 코드를 기재하고, 하지만 수출 신고하는 시점에는 아직 포워딩과의 계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관할 세관에서 적재가 될 예정인지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세관 코드 정도 정확히 적고 뒤에 9999로 적어주면 됩니다. 운송계약 형태 10LC, 이게 뭡니까? 10은 선박에 위한 운송.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건 10 아니면 40입니다. 항공기로 가면 40이고요. 해상으로 가면 10이죠. 자, 그래서 BL이 나오는 건이다 라고 하면 10이고요. 에어웨이빌이 나오는 건이다 라고 하면 40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적은 건 뭡니까? 특히 해상에 위한 운송일 때 FCL 화물이라고 하면 FC, LCL 화물이라면 LC. 자, 그리고 40을 기재했을 때, 항공기에 위한 운송을 기재했을 때는 예외 없이 ETC 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운송 형태 10LC라는 게 선박에 위한 운송으로서 LCL 화물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검사 희망일 2022년 2월 14일. 자, 이거 저희가 수출 신고할 때 기재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출 신고해도 검사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 걸렸다라고 하면은 신속하게 검사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언제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일자를 검사 희망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업무를 하면서 신고일자를 그대로 검사 희망일로 기재하기 때문에 검사 희망일 언제로 적어야 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 물품 소재지를 기준으로 6번에 관할세관이 정해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물품 소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품 소재지 잘못 적었다가 얄짤없이 과태료 처분됩니다. 자, 그래서
물품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세관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품 소재지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물품 상태 N, 이게 뭘 의미합니까? N은 신품을 말하고 O는 중고품을 말하고 M은 신고 중고품 혼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N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사전 임시 개청 통보 여부라는 게 뭡니까? 업무는 세관 업무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내가 6시 이후에 통관 업무를 하고 싶다? 주말에 통관 업무를 하고 싶다?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는 거죠.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수출 신고, 수입 신고를 할 테니까 세관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걸 임시 개청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녁에 갑작스럽게 통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을 여는 경우는 흔치 않고 주말 통관을 한다라고 하면 임시 개청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인천공항은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엽니다. 왜요? 해외에서 여행자들이 쉴 새 없이 입국을 하면서 필요하면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인천공항을 통해 쉴 새 없이 출국을 하면서 필요하면 들고 나가는 물품에 대한 확인, 특히 핸드캐리 수출이라고 하면은 수출 신고한 내역과 지금 들고 나가는 게 맞는지 확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1년 365일 24시간 문을 엽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시 개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시 개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반송 사유는 뭡니까? 내가 수입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야.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빠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물건 자체가 잘못 와가지고 빠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반송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출 신고일 때는 여기 딱히 들어갈 게 없죠. 1, 2, 수입 신고 전에 계약상에 확인된 물품. 사실 이것보다는 1, 3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입 신고 전 수입 요건 미 구비가 확인된 물품 아니면 1, 5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반송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가 반송 처리를 했던 거에는 반송 사유를 뭘로 적었습니까? 1, 5로 적었죠. 기타 사유로 반송하는 물품. 사실 반송하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적절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인, 수출 대행자나 수출 화주가 환급 신청을 하면 1번, 제조자가 환급 신청을 하면 2번인데 개별 환급이라고 해서 수출된 물품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에 납부한 관세를 깔끔하게 환급받고 싶다라고 하면 제조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제조자한테 기납증, 분증 기억날 겁니다. 모르시면 환급 관련 영상을 보세요. 기납증, 분증을 받아 수출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HS 코드 10자리를 기준으로 나가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간이정액 환급은 제조자만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럼 왜 제조자로 되어 있을까요? 제조자가 미상이죠. 제조자가 미상이라는 건 어차피 환급 못 받습니다. 간이정액 환급은 제조자가 받을 수 있는데 제조자가 미상인데 어떻게 환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딱히 수출자가 서류를 챙겨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닌 요런 제조자 미상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2번으로 기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법에 적혀있죠. 환급 신청인, 간이정액 환급 율표에 적용한 환급 신청 등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으며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수출 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즉 수출신고 필증에 제조자 등 통관 고유 부호가 제조미상 9999900으로 기재된 거 여기네요. 이 경우는 어차피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도 안 적을 수는 없죠. 일단 제조자로 적어 놓는 겁니다. 혹시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세팅을 다 해두고 계좌를 등록해 두면 이제 자동적으로 수출할 때마다 통장으로 돈을 꼽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동 정액 환급을 받을 것인지 라고 해서 예스와 노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노가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란입니다. 이 란이라는 건 송장의 물품 명세가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장에 제 기록은요 한 290개 정도까지 봤습니다. 쭉 나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HS 코드가 똑같다라고 하면 란은 한 개입니다. 란은 HS 코드별로 나오는 거예요. 송장의 물품이 2개라도 2개의 HS 코드가 다르다라고 하면 란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란은 이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란번호 총 란수 00100이라고 되어 있죠. 총 란수는 한 개면 그 중에 1번 란이라는 겁니다. 만일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가 2개라고 하면 총 란수는 2라고 하고 요거는 1번, 뒷페이지 2번 이런 식으로 적힐 겁니다. 왜요? 란별로 수량이나 중량을 그리고 가격을 다 나눠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수출하는 물품은 이 송장을 보시면 송장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비디오 게임입니다. 게임기이기 때문에 9504501000으로 란은 한 개입니다. 물품은 2개죠. 종류는 2개지만 란은 하나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27번 품명과 28번 거래 품명의 차이는 뭔데, 27번 품명은요 HS 코드로 분류했을 때 나오는 그 품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504501000으로 분류를 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 정식 명칭은 뭐예요? 비디오 게임스 오버 카인드 유즈드 위더 텔레비전 리시버라고 되어 있죠. 이걸 줄여서 어차피 이거 다 안 들어갑니다. 비디오 게임스 위더 텔레비전 리시버라고 적으면 되고요. 즉 품명은 HS 코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품명을 말하고요. 그럼 28번 거래 품명은 뭔데? 송장의 품명을 말합니다. 송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디오 게임스 포 TV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래 품명은 송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주고 27번 품명은 H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해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ABC 손목 시계를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27번 품명은 뭘로 들어가요? 그냥 손목 시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8번 거래 품명은 송장의 명칭인 ABC 손목 시계로 들어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는요, 이 두 개를 다르게 넣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똑같이 넣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29번 상표명 같은 경우 이 상표는 수입할 때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상표가 있는 걸 수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표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지만 수출할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표가 있다라고 하면 상표명을 기재해주면 되고 30, 31, 32, 33, 34 모델 규격 성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란 을지의 계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들어가는 물품 명세가 하나라고 하면 요 첫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만 2개 이상이라고 하면은요 좀 내용이 많다고 뒷페이지에서 다시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렇게 물품 명세가 이제 이게 규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하나라고 하면 앞 갑지에 다 나오지만 2개 이상이라고 하면 을지에 이게 표현됩니다. 그럼 을지를 보면은요 이제 요 부분이 반복됩니다. 총 난수 1개 1번 나뉘면서 품명 거래 품명 나오고, 자 이제 저희가 수출 신고를 한 그 내용이 나왔죠. 1번 플레이스테이션, 2번 엑스박스 송장과 똑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성분은 화학 제품과 같이 그 성분을 확인해야 되는, 자 그래서 그게 세관장 확인 대상 등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때는 성분을 기재하면 되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의 성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략하시고 수량 1000개, 2000개 들어가고 단가 500불, 500불 들어가서 총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예외 없이 송장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 부호. 세 번 부호는 관세법령 정보 포탈 검색창에서 HS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서 잘 찾아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관세사한테 통관을 요청하는 이유가 이 품목 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목 분류를 쉽게 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면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관세사가 분류한 세번부 HS 코드가 적혀있죠. 이걸 적어도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 이건 비디오 게임 용구구나, 관세가 품목 분류를 맞게 했구나 안 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관세가 어떻게 분류했는지 알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물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수출자 본인입니다. 관세사는 관련된 이제 그 이미지나 그런 매뉴얼만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출자만큼 화물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사님 그거 품목 분류 그쪽이 아니라 약간 이쪽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맞게 분류했는지 한번 이제 크로스 체크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순중량은 넷 웨이트 순중량이죠. 3000kg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중량은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자 다음에 수량 3000U는 뭔데? 내가 면장을 볼 때 이게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건 HS 코드마다 다릅니다. HS 코드로 검색을 했을 때 확인을 했을 때 9504501000 게임기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량 단위는 킬로그램이며 수량 단위는 U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수량 단위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량을 기재해야 됩니다. 혹은 73042000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드릴 파이프는요 중량 단위는 있는데 수량 단위는 없죠. 이런 뭐예요? 수량을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904100050 리놀륨 같은 경우에는요 수량 단위가 있죠. 그럼 이 수량 단위를 기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S 코드로 조회를 했을 때
수량 단위가 표기되어 있으며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저희 관세사 통관 프로그램에서는요, 알아서 판단해서 넣어주고 빼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신고 가격, 지금은 아직 신고서를 전송하지 않아서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반드시 요 위에 달러로 한 번 더 기재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 총 신고 가격이 나오고 적용된 환율로 원화 가격이, 신고 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란별 신고 가격입니다. 만일 란이 하나라고 하면 란별 수량 중량 신고 가격이 전체 수량 중량 신고 가격과 동일하겠지만, 만일 란이 두 개라고 하면은 딱 그 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총 15만 불의 환율이 적용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정식 면장에는 달러 금액과 원화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 다음 송품장 부호, 송장 번호를 기재합니다. 송장 번호로 이제 면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면장을 봤을 때 나중에 세관조사나 이런 게 났을 때 이거 관련된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이 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송장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고, 정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델 규격이 50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들은 50횡이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필수적으로 송장 부호를 기재합니다. 수입 신고 번호는 예를 들어 재수출 면세다 들어왔던 게 다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요 수입신고 번호로 들어왔고 그래서 다시 나갑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번호가 기재되고, 일반적인 수출 상황에서는 수입신고 번호가 기재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원산지, 이게 한국이며 원산지 증명서 N,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중간에 뭔가 공백이 있죠. 자, 이게 조금 더 기재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원산지가 한국이고 이제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판단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를 적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적는 것인데, 실제 필수 기재 사항은 원산지가 어느 나라냐,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냐 안 했냐 정도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실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규정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이 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대 수입 국가의 법령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사실 원산지 표시 이런 것까지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고 한국과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입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 신고 필증, 수입 면장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원산지가 어딘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 수입 면장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면 원산지와 여기 원산지 증명서 발행 여부 yes, no 정도만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포장 개수 지금 몇 개입니까? 300카튼자, 300박스, BX라는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박스라는 단위의 CT를 많이 써서 300박스 두 개 파레트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파레트 단위는 기재하지 않고 그 하위 단위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300박스라고 이제 기재를 했고, 수출 요건 확인이라는 건 혹시 수출할 때 어떠한 요건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기재하는 경우인데, 사실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고 수입할 때는 참 많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수입 신고 필증에는 여기에 식약처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수입 신고할 때는 다양한 이제 요건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란별로 기재를 한 것이고, 자,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중량, 44 총중량, 45 총포장 개수, 46 총신고 가격이죠. 자, 보겠습니다. 총 중량은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보여 그로스 웨이트죠. 3,600kg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3,600은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 실제 포워딩의 물건을 받아서 적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정을 하고 포워딩이 실제 측정을 한 중량은 BL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차 범위가,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은 이 수출 신고건과 이 적재건은 다른 물품이라고 간주를 하여서 적재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적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관에서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중량과 운송 계약을 하고 나중에 BL을 받겠죠. 그 BL에 기재된, 즉 운송 서류에 기재된 총 중량이 반드시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포워딩은요, 여기 면장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선적되는 중량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전화 와서 이제 정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정정하면 됩니다. 정정 신고하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요 총 중량이 이제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게 운송서류에 기재된 총 중량과 같은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총 포장 개수도 이제 300박스 300카톤이죠. 잘 들어가 있고, 수출 신고는 FOB, 수입 신고는 CIF 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송장 자체는 FOB로 1,500만 불이기 때문에 이 결제 금액 보세요. FOB USD 1,500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자, 수출 신고는 FOB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를 아무것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CFR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CFR 가격이 들어가고 운임을 명시해서 운임이 공제가 돼야 됩니다. 왜요? 수출신고는 FOB 가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신고를 CIF로 했다. 그럼 여기 CIF로 기재되고요. 운임과 보험료가 얼마인지 기재가 돼서 그 금액이 공제돼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샘플은 FOB 건이기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운임과 보험료는 언제 기재하는 겁니까? 송장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C 규칙이나 D 규칙인 경우 반드시 운임과 보험료를 기재해서 신고 가격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49 결제 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은 아래 거. 예를 들어 여기에 원화로 신고를 했으면 환율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로 신고를 했으면 위안화 환율이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위의 환율은 최종적인 총 FOB 신고 가격에 대한 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무조건 달러 환율이 들어가고 하단에는 송장의 결제 통화에 대한 환율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CIF이고 위안화로 결제를 해서 이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다시 제 CIF니까 운임과 보험료가 함께 기재돼서 공제가 된 달러 가격이 들어가고, 그 달러 가격에 대한 원화 가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46번과 49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수입화물 관리번호는 언제 들어갑니까? 반송할 때요. 반송할 때 수입신고 번호는 없죠.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는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화물관리 번호는 있기 때문에. 그럼 화물관리 번호는 누가 알려줍니까? BL 번호를 유니패스에 입력을 하면은 화물관리 번호를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화물관리 번호에 우리나라 들어왔던 건이 다시 외국으로 나갑니다라고 해서 반송건에 대해서는 수입화물 관리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고, 51번 이제 컨테이너 번호입니다. 컨테이너 번호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NO라고 되어 있죠. 우리 컨테이너 화물인데 컨테이너 번호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신고 구분의 H가 아니라 비보세구역 반입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구역 반입후에 신고하는 경우 다 비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관세법에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생활 폐기물은요, 확인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 반입 후에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요 세 개의 화물에 대해서는 이 8번 신고 구분에 B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컨테이너 번호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B를 적을 필요가 없죠. 대부분 H를 적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번호도 없고 여기에 N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인데 적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적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신고인 기재란과 세관 기재란. 신고인 기재란은요, 이제 면장에 노출되는 부분으로서 저희 수출 거래처가 수출 고객님이 이제 원하는 내용을 좀 기재해 줍니다. 이거 우리가 수출 승인 받은 내역인데 수출 승인 번호를 좀 적어달라고 하거나, 이게 우리 관리 번호인데 관리 번호를 적어달라고 하거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면 여기 적재 의무 기한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눈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한번 크게 적어주는 편이고, 이제 세관 기재란은 이제 세관이 과자 달려줘야 되는 거.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 컨테이너 검사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컨테이너 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 혹은 뭐예요? 너 이거 개별 환급 받지 않아도 간이정액 환급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간이정액 환급을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신고인 기재란은 아무것도 없거나 선적 기간을 이렇게 크게 한번 적어주는 편이고, 세관 기재란은요, 이거예요. 귀사는 관세 환급 대상 수출 실적이 있음에도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 추정됩니다. 통관세관 또는 관세대가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사실 개별 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는 개별 환급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고, 우리는 사실 개별 환급은 좀 받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받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간이정액 환급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고객님이 야, 너 세관에서 우리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세야 너 뭐야? 왜 환급 안 해줘? 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고객님, 간이정액 환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조자가 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못 받는다고. 그럼 이게 왜 기재돼 있어? 그냥 수출을 했는데 환급을 전혀 안 받았으면 매크로처럼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2020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 수출화물에 대해 세관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검사에 걸렸다라고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거의 매크로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관세 환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환급 내용 없이 컨테이너 검사 비용 지원만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이 두 개의 내용이 함께 매크로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3번, 54번 운송신고인 기간 있죠? 이 부분은 보세 공장 물품 등 이제 보세 운송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대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고, 55 적재 의무 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옆에 수리일자 있죠? 30일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이게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 저희 관세자들이 크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담당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는 자동 수리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고, 이제 적재 처리가 돼서 필증을 다시 발행할 때는 그때는 이제 세관 담당자 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수리일자는 대부분 신고일자와 동일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서류 제출이나 검사에 걸려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 된 것이냐? 보너스! 만약에 란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이 두 개가 HSO 코드가 다르다고 할 때는 이 950450100으로 란이 하나 나오고 950450900으로 란이 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란 갑지에서는요, 총 란은 두 개인데 첫 번째 란은 뭐예요? 물품은 플레이스테이션, HSO 코드는 950450100,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 단가가 500, 그래서 총 금액은 50만 불이 나왔고 포장은 100톤, 순중량은 1000kg. 신고 가격은 얼마? 물론 이 란별로 쪼개진 신고 가격은 유니피스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수량, 단가, 금액만 잘 입력하면 이건 알아서 쪼개줍니다. 그리고 을지로 가보시면요, 총 란은 두 개인데 두 번째 란은 X박스이다. HS 코드는 이거. 그래서 2000개, 단가는 500불, 총 금액은 100만 불. 그리고 순중량은 2000kg, 신고 가격 얼마? 포장이 200개. 이런 식으로 갑지와 을지로 나오고, 그 다음 아래 전체를 합한 총 중량, 총 포장 개수, 총 신고 가격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는 물품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품의 HSO 코드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 어떤 영상도 이것보다 면장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수출 면장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수입 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수입 면장 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